네, 안녕하세요. 손울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 어제 금 가격이 한 10% 폭락했고, 은이 한 30% 폭락을 했어요. 이렇게 국제 귀금속 시장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타났고, 극심한 시장 충격이 발생했는데, 이게 금값이나 은값이 최근 몇 주간만 해도 기록적인 상승을 이어온 직후여서, 그 이후에 나타난 가장 단일 일간 하락폭으로 특히 은이 1970년에서 1980년대 이후에 최대치 수준의 급락률로 평가가 되고 있고 금값이 5,500달러대 최고점 직후에서 4,800달러까지 미끄러졌고 은도 역시 100달러에서 한 77달러 정도로 엄청 큰 하락폭으로 후퇴했습니다. 이처럼 귀금속 시장이 하루에 이렇게 급변동을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뭐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폭락의 출발점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사건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페드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어요. 그렇게 워시가 과거에 연준의 이사로도 활동을 했고 시장에서는 그분이 긴축적인 성향이나 페드의 독립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또 대규모 양적 완화의 반대 등의 뭔가 대차대조표 축소를 주장하는 인물로 평가가 되는데 이게 시장에 앞서 기대했던 연준이 금리 인하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금리 하락에 베팅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와 정반대 해석을 제공을 한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기금속 가격이 최근까지 통화가치 훼손이나 달러 약세에 베팅하는 방향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이렇게 연준의 의장 변화가 이러한 기대를 일순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뉴스가 전해지고 미국 달러 지수가 반등을 했고 달러 강세 환경에서는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과 금과 은의 상대적 매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되면서 특히 금리는 달러 강세와 동조하고 투자자들의 리스크 선호도를 또 변화시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또 보면 2025년 말과 2026년 초에 금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수준까지 과열된 랠리를 이어오다가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와 글로벌 정치나 경제 불확실성,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 확산 등으로 결합된 결과였지만 단기간에 상승폭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시장 내부의 레버리지 포지션도 확대가 된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변곡점인 뉴스가 나자마자 투자자들은 기존 손익을 확보하려는 차익 실현 매도에 나섰고 특히 선물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비율이 또 높아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면 사실 마진콜이 무조건 나오면서 강제적으로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때 급격한 가격 하락이 촉발이 되거든요. 이러한 과정이 단순한 매도 압력이 아니라 폭락을 더 큰 폭락으로 만드는 연쇄적인 출구 경쟁으로 좀 보여집니다.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추가 매도가 이어지는 이 구조 때문에 폭락이 가속화된 것이고요. 또 금과 은이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안전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약세일 때 기금속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런데 이런 뉴스 이후에 이런 연준에 관련 뉴스 이후에 달러 강세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고 기금속에 대한 매수 심리가 오히려 위축됐습니다. 일단은 뭐 흔히 은 가격은 금보다 시장 규모가 또 작아요. 유동성이 낮기도 하고 투자 산업 수요 사이에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 은 시장은 금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심리적이거나 기술적인 영향이 더욱 민감하죠. 즉 금과 비교했을 때 은은 레버리지 포지션의 변동성과 투기적인 매매의 영향이나 산업 수요 측면에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때 또 같은 뉴스 충격에도 은 시장 참여자들은 더 큰 폭의 공포 매도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이 때문에 금의 마이너스 10% 하락과 비교하면 은은 30%까지 하락한 것입니다. 또 추가적인 뭐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 선호를 제고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죠. 연준의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식, 채권, 또 원자재 등 다수 자산군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 흔히 말하는 패닉 셀링이나 공포 매도 현상이 나타난 거고 이게 단순히 펀더멘탈 이상으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동기에 의해 급격한 매도 물량이 쏟아내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공포 매도가 가격 하락과 추가 매도, 또 가격의 재차 하락의 악순환을 낳는 거죠. 또 뭐 안전자산의 일시적인 매력이 떨어졌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뭐 전통적인 안전자산 금과 은이 급락하면 안전자산도 또 안전하지 않다는 시장 분위기가 퍼지면서 단기 투자자나 투기적 자금이 이게 상황에 또 빠르게 빠져나오고 이 가격에
급격한 조정을 심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과도하게 레버리지 포지션, 또 소규모 트리거에도 시장을 극단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데, 특히 이번에 금과 은 같은 귀금속 시장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이 충격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도 또 비슷하게 은의 어떤 급격한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게 금리와 연준 정책이 안전자산 가격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시장이 연준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자산 가격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음을 또 다시 보여준 어제 이제 공포의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은과 금의 펀더멘털은 인플레이션, 경기 정책의 불확실성과 산업 수요 등 요인에 의해 좌우가 되는데, 단기 급락은 조정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트렌드와는 별개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금과 은 가격이 급락할 때마다 사실 시장에서는 같은 질문을 반복을 합니다. 이번에도 정말 다를까? 이번에는 끝난 거 아닐까? 이 금과 은의 어떤 랠리가 이번으로 그냥 끝나버릴까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도 또 사실 1970년대 말에 은 가격의 붕괴, 1980년 초의 금 가격 폭락과 그리고 이번에 금의 마이너스 10%와 은의 30% 급락 국면에서도 정확히 동일하게 등장했거든요. 근데 역사는 반복적으로 증명했던 것이 가격 폭락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왜 폭락했는가이며, 더 결정적인 것은 그 폭락이 구조의 붕괴였는지 아니면 그 국면 전환 과정의 재조정이었는지를 구분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1970년대 귀금속 폭락은 표면적으로는 가격 급락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그 본질은 오늘과 전혀 달라요. 당시 금과 은의 폭등은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로 인한 달러와 금 태환이 중단되고, 또 베트남 전쟁 비용으로 인한 미국의 재정 적자, 또 1차, 2차 오일 쇼크, 실질 금리의 장기적인 마이너스의 전환, 그리고 통화 신뢰의 붕괴라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금은 1971년 온스당 35달러에서 1980년 850달러까지, 또 은은 1달러대에서 50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러나 은의 붕괴는 시장 전체의 실패가 또 아니라 특정 개인이 은 유통량의 30에서 40%를 선물과 실물로 장악해버렸고, 레버리지로 시장을 왜곡한 또 인위적인 독점이 무너진 결과였습니다. 거래소의 증거금, 규제 강화와 신규 매수 제한 이후에 가격이 급락하고, 마진콜, 강제청산이라는 구조적 실패로 80% 이상 폭락한 거죠. 또 금의 경우는 역시 본질이 투기 붕괴가 아니라 연준의 폴 볼커 의장이 초고금리 정책, 금리를 겁나 올렸습니다. 그때 실질금리의 플러스 전환으로 달러의 신뢰가 회복한다는 어떤 통화 질서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었고, 즉 1970년대, 80년대 귀금속 폭락의 공통 조건은 실질금리 급등과 달러 신뢰 회복이라는 명확한 정책 체제 변화였다면, 그렇다면 2026년의 폭락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가라는 질문이 핵심인데, 답은 명확히 아닌 거죠. 2026년 1월 30일 어제 금은 폭락은 연준 의장 인선에 따른 단기 긴축 기대나 달러의 급반등, 과도하게 누적된 레버리지의 포지션의 청산, 선물과 ETF 기반의 단기 투자 자금의 이탈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였지만, 이게 가격 구조의 붕괴가 아니라 포지션 구조의 붕괴입니다. 1970년대 은폭락과 달리 오늘의 시장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시장을 독점하는 왜곡 주체가 딱히 없고, ETF나 선물, 기관, 중앙은행으로 분산된 참여 구조 속에서 시장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차이는 실질금리 환경인데, 1970년대, 80년대 초고금리 정책을 통해서 이 실질금리를 플러스로 전환을 시켰었지만, 26년의 세계에는 부채 비율이 역사적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태에서 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연준이 갑자기 이 케빈 어시가 6월부터 페드 의장으로 이제 발탁이 되고 정책들을 펼쳐 나갈 건데, 그때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 그 미국의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0%에서 130%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미국 자체가 부채를 해결할 수 없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시나리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그렇게 이제 명목금리가 고점 근처에 있지만 실질금리는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거고, 즉 금 가격이 장기적으로 붕괴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다면, 1970년대에는 중앙은행이 금을 버리려고 하는 주체였지만 2026년에
모든 중앙은행은 금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최대의 수요자입니다. 외환보유고 다변화, 달러 의존도를 축소하려고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이라는 전략 속에서 중앙은행의 위치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환경이고, 따라서 이번에 폭락은 펀더멘털 붕괴가 절대 아니고 통화질서 전환도 아니고 시장 독점 붕괴도 아닙니다. 레버리지 청산과 기대 조정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중장기 상승 국면의 중간 조정에 가깝습니다. 물론 엄청난 하락이 있긴 있었지만 그 하락이 이 어떤 흐름을 아예 바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특히 은은 금보다 항상 과잉 반응하는 자산이어서 상승기에는 두세 배, 하락기에도 두세 배의 변동성을 보이는 특성이 있고, 이번에 마이너스 30% 급락 역시 가치 붕괴가 아니라 변동성의 비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타당합니다. 부채 기반의 경제나 고령화, 계속 성장률이 둔화하고 정치적인 통화 개입이 일상화된 오늘 환경에서 1970년대의 초고금리와 달러 패권 회복 시나리오는 구조적으로 재현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바닥 맞추기가 아니라 환경의 판별이고, 과거 수십 년 횡보 국면이 가능했던 이유 역시 실제 금리의 플러스 전환과 통화 신뢰 회복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오히려 통화 신뢰가 구조적으로 약화되는 국면이고, 결국 70년대 폭락은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면 26년의 폭락은 과열이 식었기 때문에 발생한 조정인 거죠. 이런 차이야말로 이번 급락이 공포의 종착지가 아니라 장기 관점에서 기회의 초입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금과 은이 각각 10% 마이너스 30%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그것은 이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